제주랜드TV 좋아요, 구독. 제주 코리아 부동산 경매 스토리는 제주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주 코리아 부동산 경매 스토리 제9편 경매의 진실 연작 시리즈를 마치며 2004년 여름부터 학교 선배의 권유로 행복하게 살던 일도 대림아파트와 당시로서는 제법 영업이 잘 되던 일도 지구의 작은 식당을 팔아서 정리하고 제주시 중앙로 칠성통에 내려와 한식당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제주에 새로 생겨나는 신시가지로 중심 상권이 이전하는 흐름을 잊지 못하여 과거에 번창했던 탑동과 중앙로, 칠성통의 상권이 점점 악화되어 보증금까지 까먹고 망해가기 직전 법원 부동산 경매라는 도구를 통하여 기적적으로 새롭게 재기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부동산 경매 스토리라는 이야기로 풀어놓았다. 만일 그 당시에 식당 영업이 잘 되었더라면 지금도 그 자리에서 맴돌며 만족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잘 되던 식당을 그만두고 욕심을 부려 더 큰 식당으로 옮겨서 잘 되기를 바라였으나 거꾸로 망하는 상황이 주어지니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나에게 새로운 쪽으로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 내 상황을 쓴 글을 읽어보거나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당시의 나로서는 그야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고난의 연속이었다. 지나간 것은 전부 아름다운 추억이지 않는가? 당시 나의 심정은 이러했다. 해군을 전역하고 한동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주로 내려와 자본금 없이 적은 돈으로 1995년 처음 시작한 식당업은 힘들게 일한 우리 부부의 노력과 땀으로 겨우 살만해졌는데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보고자 새로 옮겨온 식당에서 전 재산을 털리고 있는 중이니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야말로 심정이 참담하였다. 10년 이상을 몸바쳐 일해온 대가가 이런 거라니 밤마다 뜬 눈으로 잠을 잘 수 없었고 뼈가 쑤시고 아팠다.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여러 가지를 찾던 중 신문의 한 모퉁이에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한 칼럼을 읽고 바로 이거다라고 무릎을 치게 된 것이다. 물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는 경매 투자를 권유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로버트 기요사키의 한 꼭지 칼럼은 투자의 개념과 부동산 개념을 결합시키게 해주었고 나는 거기에 더하여 법원 부동산 경매라는 방법을 연결시켜 실행에 옮긴 것뿐이었다. 당시에 나는 법원 부동산 경매에 전혀 문외한이었다. 아니, 부동산 자체에 전혀 문외한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법원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인식은 주위에 주어들은 상식이 전부였다. 법원에서 진행한다는 것, 시세보다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는 정도였다. 이미 오래전에 동창이었던 친구가 해준 말은 나에게 법원 부동산 경매는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마음속에 데모질을 해놓았다. 대략 1995년도쯤 법원 부동산 경매라는 것을 처음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제주도에서 토박이로서 법학을 전공하고 나름 깨어있다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에게 의견을 물었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에게 충고라고 해준 말이 귀에 거슬리게 들렸다. 정용아, 경매는 말야 제주도에서는 하면 안 돼. 왜? 제주도는 괜당 문화라서 누가 망했는지 다 알아. 만일 제주도에서 법원 부동산 경매를 한다면 그건 망한 사람한테 등에다 칼을 꽂는 거야. 아마 그러면 동네에서 칼부림까지 날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나는 법원 부동산 경매에 관한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알려고 하지를 않았다. 그런데 당시에는 내가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제주항이 내려다 보이는 사라봉 옆에 별도봉 자살바위에 가서 목매달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별도봉 자살바위를 실제로 가보기도 했다. 별도봉은 사라봉 옆에 있는 좋은 산책 코스 겸 운동 코스다. 별도봉에서 보는 제주는 한라산과 바다와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정말 좋은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 북쪽 절벽으로 자살바위가 있다. 당시에 거기에서 느낀 감정은 자살바위에 목을 매달러 가다가 낭떠러지에 굴릴 수도 있겠다 싶어 간이 작은 나는 자살바위까지는 차마 내려가 보질 못했다. 이런 참담한 상태에까지 오니 친구의 충고가 생각나면서 친구가 말해준 잘못된 충고의 족쇄가 풀리기 시작하였다.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죽을 판인데 법원 부동산 경매라는 것을 어디 한번 해보기나 하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나의 뇌리에 친구의 잘못된 충고로 인하여 대못질된 경직된 사고의 빗장이 열리면서 부동산 경매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법원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자 법원 부동산 경매라는 것이 친구가 얘기한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법원 부동산 경매하면 누구나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다. 영화나 TV에 어느 날 갑자기 집달리가 들이닥쳐서 가재도구와 기물들을 내동이 치며 빨간 딱지를 붙이고 하는 그런 장면들과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협박하는 장면을 보아온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게 되는 것이다. 나 역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법원 부동산 경매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고 나니 사정이 그렇지가 않았다. 우리는 텔레비전의 연속극과 영화의 부정적인 요소에 중독돼 뇌가 경직되어 작동을 멈추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망해가는 생각이 들자 그런 고정된 뇌가 스스로 살기 위해 작동된 것이다. 법원 부동산 경매의 진실은 이렇다. 예를 들어 친구끼리 돈을 빌려주고 날짜를 정하고 갚기를 바라지만 친한 사이, 즉 돈을 빌려줄 정도로 신뢰가 있는 사이지만 돈을 빌린 사람이 사정이 좋지 않아 못 갚게 되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채무를 진 사람은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채무자는 본인의 재산의 범위를 뛰어넘어 훨씬 더 큰 돈을 빌어다 쓸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작은 돈은 대부분 포기하면 되지만 큰 돈은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리저리 회피하는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게 되고 오랫동안 지루한 재판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는 큰 돈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 그 부동산은 대부분 살고 있는 집이 되며 그걸 담보로 대부분 큰 돈을 빌린다. 민사소송의 대부분이 이런 류다. 다른 사례들도 많지만 대략 간단히 설명을 요약하면 그렇다. 민사소송의 비용을 들여 승소는 했지만 법원에서는 달랑 판결문만 준다. 지리한 소송의 한 장 혹은 두 장 분량의 판결문이 전부일 때가 많다. 물론 많이 두꺼운 판결문도 있겠다. 그런 판결문을 받고서야 다시 여러 가지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 승소한 내용의 돈을 받기 위해서 법원 부동산 경매를 진행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강제 집행부터 부동산 경매 기일까지는 빨라야 6개월 혹은 1년이 걸리기도 한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는 법원 부동산 경매 제도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의 모든 거래상 행위 등의 마지막 끝은 거의 법원 부동산 경매를 통해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부동산 경매는 자본주의 국가가 집행하는 가장 공정한 부동산 매매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국가 최고 기관인 대법원에서 공고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으로 부동산 경매 입찰 법정이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2005년도 설날 마음속으로 혼자 세운 다짐을 법원 부동산 경매라는 도구를 통해 실현해 보였다. 상권이 이동하는 트렌드를 못 읽고서 아무리 기를 쓰고 열심히 해도 어쩔 수 없이 식당이 망해가는 와중에 국민은행에 빈 통장을 들고 가서 마이너스 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걸 미천으로 우여곡절 끝에 법원 부동산 경매를 통해 결심한 설날부터 추석 전날까지 불과 9개월 만에 기반을 잡고 전보다 더 나은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어느 날 신문에서 영감을 받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기요사키 한 꼭지 칼럼이 나를 살려놓은 것이다. 요즘도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준 로버트 기요사키의 강의를 메일로 받아보며 즐겨 청취하고 있다.